박근혜 대통령이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자에는 기만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찰에 나서 동방의 핵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며 핵 개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한 게 총 18차례입니다. 우선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에 계속 이제 대남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대화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냐면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고요. 또 이번에 북한하고 대화에 나서면 이번에 모처럼 대북 제재의 모멘텀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게 놓칠 그럴 우려가 있고 또 비핵화의 길도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비핵화는 결국 의지 싸움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대북 제재의 어떤 외교 그 압박 외교를 경주해 나가는데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패턴을 살펴보면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리고 대화 국면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보상을 하고 또다시 북한이 도발에 나서고 이런 패턴이 되풀이 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악순환도 이번에 끊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재까지로는 대화를 얘기하기 힘든 분위기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북한의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가 암시라도 돼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5차 핵실험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발전시켜 가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 얘기하기는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과거 정부에 했던 지금 이 비핵화 우선하고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 정부 시절에도요. 이 비핵화가 안 되면 대화 안 하겠다라고만 접근을 한 건 아니에요. 여건이 그렇게 조성이 됐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북한이 도발하고 대화, 그 이후에 보상으로 갔다가 다시 국면 전환하고 이런 게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한데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두세 수를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지금 진행되는 제재 분위기 자체의 모멘텀도 그대로 유지를 해와야 되지만요. 이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 또는 보다 넓은 면에서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구나 이제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화에 나서려면 전제 조건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이 얘기하는 그 비핵화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당장 대화가 앞으로 진행되려면 적어도 모라토리움하고 국제적 검증 받고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지금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도 일종의 전략적인 도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발 행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세계적인 오디언스들은요. 우리만큼 남북한 관계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적시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하면 이게 상황이 장기화되면 양비론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둘 다 너무 경직적이다, 태도가. 이러니까 이 파열음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상대보다 두수 세수를 앞서가면서 이 두수 세수를 앞서간다는 건 뭐냐면 북한이 과거에 했던 수를 구사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앞을 미리 수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 국면을 관리를 해나가야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이 비핵화가 말은 쉽지만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비핵화를 완결하려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첫 발을 이제 내디디는 단계에서 제재라는 건 분명히 지속돼야 되지만 적어도 상대의 대외적인 선전전, 그다음에 세계적인 오디언스를 향한 우리 자체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한두 수를 내다보는 두세 수, 한두 수가 아니라 두세 수를 내다보는
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지만 좀 더 멀리 봤을 때 어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민간 교류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국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비대위가 네.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오늘 방북을 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방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비대위가 주장한 건 뭐였냐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러고 싶다. 뭐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인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서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설비들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 정부의 보상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리도 내세워서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불허를 했고 이 의도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을 일방적으로 이제 청산한 상황에서 방북을 허가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런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어떤 방북조차도 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북 압박 외교를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방중했을 때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김정은이 핵에 대한 언급을 한 건데요. 고강도 압박 속에서도 핵을 포기할 의사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면. 네, 일단은 7차 당대회 끝난 지 지금 한 달여가 네. 되기 때문에요. 자기 입장을 쉽게 뒤집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용어를 보면 한번 경제 핵 병진 노선입니다. 경제 핵 병진 노선이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부분인지 현재에 대한 부분인지를 한번 세밀히 살펴봐야 돼요. 네.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 이미 핵국이라는 얘기예요. 동방의 핵 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기술을 발전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자기네는 이미 핵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이걸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용어라든가 수 하나하나에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네.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핵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속 미래 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얘기하면 우리는 편해져요. 오히려 대북 제재가 네. 이제 물샐 틈 없이 주변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더 굳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수들을 김정은이 암시를 하고 있냐면 이미 핵국이다. 그걸 바탕으로 경제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7차 당대회 이전에 여러 번 5차 핵실험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징후가 노출이 됐다. 지금 수그러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모라토리움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갈 수를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김정은의 방점이 앞으로 계속 핵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핵국이니까 인정을 해달라는 것인지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이런 중의적인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리수용이 이제 한 얘기 자체도 이거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실적으로 우리를 핵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중국이 협력을 해달라는 일종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선적인 쟤네들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행보, 발언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방위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어제 오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아직 공식 일정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5가 채택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어떤 압박, 그 제재 국면에 대한 어떤 공조 체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이번 러시아 방문의 그 주요 목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윤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역시 이제 카운터파트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이제 만날 예정입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윤 장관은 이달 초에 그 쿠바하고 이란 등 이제 북한의 우방국들을 방문을 네. 했는데 이번 러시아 방문 역시 이런 대북 압박 외교, 대북 고립 외교 이런 차원의 어떤 방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 우간다, 쿠바에 방문했고 러시아, 그 다음에 또 불가리아로 간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 어느 정도나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쨌든 이 대외적인 그 공감대 자체가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요. 이대로만 가면 북한이 더 외로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를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지금 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가의 근본 목적을 살펴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고립시키는 것은 수단이고요. 결과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게 근본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기술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북 금융 제재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들이 취합이 됐는데요. 네. 지금 아직 이거 제출 안 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주변국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존에 공을 들여왔던 데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중립적이거나 좀 무관심한 국가들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주는 인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네. 같이 과거에는 교류 협력도 했고 이런 입장에서 북한이 계속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고까지도 감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저런 이쪽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좀 더 나쁜 행동에 대해서 매를 들어야 될 때다. 이런 논리가 집중적으로 구사가 돼야 되고요. 자칫 이게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약간 동정적인 이 의식을 가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어쨌든 아무리 이 기만적이라고는 하지만 대화 제의는 다 뿌리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왕따시키려고 네.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런 인상은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공조 외교를 확장해 나가는 데는 혹시라도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재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윤병세 장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비난을 또 쏟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언급은 어제자 노동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윤병세 장관의 러시아 방문만 비난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외교 당국의 그러니까 대북 고립 외교, 압박 외교를 이제 전체로 이제 싸잡아서 네.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노동신문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대북 압박 외교라는 건 결국에는 망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 국제사회와 그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에 지금 힘을 합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대북 고립 외교, 압박 외교를 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자기네들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 보유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전략적 노선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노동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또 별도로 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제재 열쇠. 네.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중국에서 보니까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거액 현금도 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리수용 방중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 중국의 이런 행동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끔 주변 분들이요. 네. 도대체 중국의 속을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북 제재를 이제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몇 번이나 얘기를 하다가도 근데 또 이수용이 가니까 만나줬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민생 경제 또 얘기도 나오고 식량 지원 가능성도 이제 내비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네.
밀수 행위는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 최근 그 리수영 방북 이후에 중국식 인사들을 만나보면요.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결국은 이건 당대 당 간의 교류, 네. 일상적인 우호 교류지 이게 국가급의 그 만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 대북 제재한다라고 해서 공산당들끼리 서로 안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의미는 이제 절하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느냐를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국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국 우리한테도 던진 메시지일 수가 있고요. 미국에도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어쨌거나 변화시키는 건 우리다. 지금 미국이 만들어놓은 전체적인 지금 대북 제재 입판 그리고 한국이 같이 힘을 그 판 그대로 끌려가기는 우리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위들을 그때그때 조정을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나치게 완전히 정권의 위기가 올 때까지 압박까지는 하지는 않을 건데 네. 그래도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북한도 뭐라고 항의할 도리가 없는 게 분명히 지금 밀수는요. 이건 단속해야 될 그 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카드를 수십 개를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우리 그리고 북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판은 내가 이제 주도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비핵화 조치의 압박을 의미하면서도 어쨌든 중국이 대북 제재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근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화 공세를 벌이고 있는 중에도 또 뒤에서는 공작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가 만든 PC 통합 관리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관리자가 다른 PC 이제 여러 대를 수십 대가 될 수도 있고 수백 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주송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현재 이제 국내 SK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이런 대기업들 그다음에 국내 그 정부 기관들 한 160여 곳 정도가 이 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북한이 이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통제권을 탈취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해킹이 이루어진 IP 주소가 평양 유경동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면 PC 약 13만 대가 좀비 PC가 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해서 약 9천억 원 정도의 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 경찰 수사는 만약에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2.5배 정도의 네. 어떤 피해가 났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실제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미리 이 어떤 징후를 찾아내고 네. 그런 취약점을 이제 보완을 해서 그래서 그 일부 피해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그 4만 건 정도의 어떤 문서가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4만 건이요? 예, F-15 전투기의 그 뭐 날개 설계도라든지 네. 뭐 이런 이제 군사 관련 자료도 있었는데 근데 군 당국은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밀 자료 유출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북한의 핵 개발 의지 그리고 돈 없는 대화 공세 뒤에서는 이렇게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대화를 해서 대화보다는 지금 제재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제재를 할 방안을 네. 찾아야 되는데 그 영리한 제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 대화의 전제조건은 이거다. 그걸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변국하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다음 더한 조치들 가령 공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얘기했다든가 이걸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야 이제는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깐깐할 정도의 대화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금 식량난이 네. 올해 조금 과거에 예년에 비해서 심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금년 여름의 기상 상황,
뭐 가뭄이라든가 홍수에 따라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적인 소요가 발생할 때 이 제재 국면에서 인도적인 소요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 방향도 미리 구상을 해놔야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제재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제재 효율성에만 몰입해서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